안녕하세요, 유세종입니다. 오늘은 윤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좀 어려운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윤리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터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CFA 레벨 1 과목별 비중을 살펴보면요. 이게 금융시험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Financial Statement 또는 에퀴티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은 바로 오늘 공부할 윤리, 에틱이죠. 윤리는 무려 15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10개 과목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에틱 같은 경우에는 레벨 1, 2, 3에서 다 비슷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이 내용을 레벨 1, 2, 3에서 다 그대로 쓸 수 있죠. 레벨 1에서는 이제 한 문제당 한 개의 답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출시가 되고요. 레벨 2에서는 아이템 셋이 출시가 됩니다. 아이템 셋은 지문이 하나 나와 있고 거기에서 뭐 2문제, 3문제 이렇게 푸는 아이템 셋이 나와 있고 레벨 3에서는 아이템 셋과 더불어 에세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보기 전에 특히 중학교 2, 3학년에 영어를 잡아야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이런 얘기를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CFA 같은 경우에는 레벨 1에서 윤리를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CFA 공부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2, 3에서는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레벨 1에서 이 에틱을 확실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CFA 에틱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이 에틱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CFA 윤리를 싫어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CFA 수험자의 특징이죠. CFA 수험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숫자를 되게 좋아하죠. 이와 더불어 뭔가 이제 딱딱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CFA 시험을 준비하겠죠. 근데 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게 그거 같습니다.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좀 재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영어로 된 규정집인데요. 규정집 읽는 거 좋아하는 학생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근데 그게 심지어 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굉장히 곤란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윤리 규정인데요. 이거는 윤리 규정이기 때문에 현실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동떨어져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안 맞는 업무를 하게 될 경우 그 업무에서 떨어지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시정 요구를 회사에 하라고 하고 그리고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지어 회사를 퇴사하라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우리 대부분은 이제 회사를 취미로 다니지 않죠. 돈을 벌려고 다니는데 이런 윤리 규정 자체가 사실은 내가 실제 하고 있는 그런 일과 굉장히 좀 동떨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CFA 윤리가 조금 공부하기 힘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CFA 윤리는 제대로 공부할 경우에 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CFA 시험에서 이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못된 믿음을 좀 깨면서 하나하나씩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건데요. CFA의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에틱 점수는 공부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큰 차이가 없다 요건데요. 저도 레벨 1, 2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윤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윤리는 이게 법이랑 규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확실히 외워서 내용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충 공부하다 보니까 점수가
들쭉날쭉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잘 나오지 않고 내가 좀 잘 찍었을 때는 점수가 잘 나오고 안 찍었을 때는 점수가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 공부는 일단은 베이스로 확실히 외울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 외운 바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머릿속에 이 내용을 정립하게 되면은 시험 점수를 굉장히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레벨 1, 2, 3에서 좋은 점수를 맞아야지 이 CFA 결국에 차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 1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가장 마지막에 에틱, 윤리를 준비하라 요건데요. 저도 사실 레벨 1, 2 때는 이렇게 에틱을 마지막에 준비했어요. 왜냐면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이 윤리 같은 거는 하기 싫으니까 맨 마지막에 밀어뒀고, 그리고 윤리는 또 암기 과목이니까 맨 마지막에 좀 외워가면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레벨 3 때 윤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CFA 윤리를 가르치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윤리는 여유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일단 암기를 단기간에 할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하면은 그 암기한 내용을 가지고 이 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CFA 윤리 같은 경우에는 암기한 것을 바탕으로 본인이 좀 응용을 해가지고 케이스에서 위반 사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을 때 이 코드 앤 스탠다드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케이스를 보면서 시험에 임박했을 때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CFA, 우리 윤리 수업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저는 내용이랑 좀 맞는 현실 사례를 굉장히 좀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엔론 사태, 2008년에 일어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빅샷 이런 영화, 그리고 2008년에 또 터진 버니 메이도프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좀 엮어가지고 조금 더 흥미롭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 메모리 팔레스라는 암기 방법론을 바탕으로 저희 윤리에는 7개의 스탠다드가 있고 그 7개의 스탠다드 안에 23개의 서브 스탠다드, 서브 섹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7개의 스탠다드와 23개의 서브 섹션, 그러니까 30개를 외워야 되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방법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 학생들한테도 이거를 많이 소개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니까 저를 믿으시고 이 메모리 팔레스라는 방법으로 3개의 스탠다드 그리고 23개의 서브 섹션을 같이 암기하고 그리고 그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이 윤리를 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자, 윤리 공부의 핵심은 바이올레이션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바이올레이션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여기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는 어떤 스탠다드, 어떤 서브 섹션에서 일어났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암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스탠다드와 23개의 서브 섹션이 있죠. 요거를 암기하고 가셔야지 뒤에서 내용이 막 흔들리지 않고 이걸 안 암기하고 그냥 가게 되면은 대충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 게 있었지 하고 가게 되면은 나중 가면은 머릿속에 막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요. 자, 어떤 상황에서 A가 해야 할 행동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해야 할 행동, recommended action을 맞추는 문제죠. 그리고 A가 이런 행동을 했고 B가 저런 행동을 했다. 누가 바이올레이션 했는가? 바이올레이션, 누가 잘못을 했는가를 맞추는 문제. 그리고
A가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서브스탠다드에서 바이올레이션을 했는가. 서브스탠다드를 맞추는 문제. 그리고 A가 이런 말을 했고 B가 저런 말을 했다. 누가 맞는 말을 했는가. 이렇게 문제 유형은 막 꼬지 않고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를 여러 번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겠죠. 자, 에틱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큰 틀은 암기가 필요하죠. 7개의 스탠다드 오브 컨덕트 그리고 23개의 서브 스탠다드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항의 특징을 이해해야 됩니다. 조항의 특징은 저희가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까지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케이스 스터디를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 윤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하는 강의를 패시브하게 듣기만 하면은 너무 쉽게 들립니다. 아, 이거는 너무 당연하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막상 그렇게 공부를 하고 본인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시브 러닝을 지향하시는 게 좋고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액티브 러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 생각을 했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오해를 했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수업을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도식화를 시켜봤는데요. 공부에 있어서도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죠. 인풋은 우리 머릿속에 뭔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강의랑 노트죠. 저희는 제가 이렇게 워드로 된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교재가 한 50페이지, 6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60페이지 되는 내용만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은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요걸 해야 되죠. 강의를 들으면서 이 노트 필기를 하면서요, 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슈에이저 정독하는 것을 저는 권고드리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이 슈에이저 정독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저는 강의를 먼저 듣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강의를 듣지 않고 슈에이저를 먼저 정독하게 되면은 사실 그게 그 내용인 것 같고 이 조항마다 특징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랑 노트를 먼저 하고 그리고 슈에이저 정독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레벨 1 공부하는데 여유가 너무 많은 학생들은 이 커리큘럼 정독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사실 이 커리큘럼 보는 것까지는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커리큘럼 정독하는 것은 사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리는 인풋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좀 꺼내보는 거죠. 꺼내본다는 게 이게 문제를 풀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나 안 했나 그런 걸 파악해 보는 거죠.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슈에이저 각 파트 뒤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보면 되고요. 요거는 저랑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커리큘럼북 문제풀이. 요거는 파이널 리뷰 때 같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크업 테스트도 있는데요. 요것도 파이널 리뷰 때 일부 저랑 같이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풋을 하고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 내용을 정리하고 아웃풋으로 내가 제대로 이해했나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윤리는. 자, 에틱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자, 챕터가 4개 있습니다. 챕터 1은 서론에 대한 부분이죠. 자, 윤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윤리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챕터 1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큰 맥락에서 우리가 왜 윤리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두 번째, 챕터 2.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Investment Profession Ethics Handbook 전문인데요. 자, 이게 바로 7개의 Standard of Conduct 그리고 23개의 서브섹션이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로 전체 시험 문제의 90% 이상이 여기서 출제가 되고요. 이 23개의 섹션에 맞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요 사례는 이런 서브 섹션에 걸리는구나, 요거를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챕터 3도 내용이 굉장히 원래는 많은데요. 레벨 3 가면은 이 깁스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레벨 1에서는 깁스가 뭔지에 대해서만 알면 됩니다. 깁스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 스탠다드의 약자죠. 그래서 투자 성과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챕터 4는 문제들이 쭉 있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자, 4개의 챕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챕터라고 했죠? 바로 챕터 2, 이 부분이죠. 7개의 스탠다드 그리고 23개의 서브 섹션이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FA 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용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2010년 스탠다드 오브 프랙티스 핸드북 10th 에디션이 도입이 됐는데요. 자, 이 2010년 에디션을 통해서 체제가 명확해졌고 문구가 조금 더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바로 전에 굉장히 큰 위기가 한번 있었죠. 2008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 이런 바이올레이션이 다수 포함됐고요. 그리고 투자 아웃소싱, 인터넷 기반 보고서 배포, 퀀트 모델 이용 확대, 이런 내용들이 일부 케이스 스터디에 추가됐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스탠다드 오브 프랙티스 핸드북 11th 에디션이 도입됐는데요. 이때 CFA 미션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코드 5번, 스탠다드 4C인 Responsibility of Supervisor, 그리고 5B인 Communication with Client, 7A인 Reference to CFA Institution and CFA Designation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런 연도에 CFA가 이런 내용들이 추가를 했구나. 그러니까 CFA 윤리 내용 자체가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스탠다드 오브 프랙티스 핸드북 11th 에디션이 유지되고 에티컬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됐습니다. 에티컬 애플리케이션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는 이제 조항들이 다 있고 그 조항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부족했는데 2022년에는 여러 가지 사례, 판례 이런 것들이 추가됐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2020년 깁스가 개정됐으나 다행히 레벨 1에서는 기초적인 것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깁스가 뭔지, 그리고 깁스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 얄팍한 내용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하죠. 자, 그리고 올해 2024년에 굉장히 작은 부분이 하나 추가됐는데요. 원래 스탠다드 1에는 4가지 서브 섹션밖에 없는데요. 올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컴피터시. 스탠다드 1은 전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문가로서 우리가 개인의 역량은 계속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추가됐는데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제가 CFA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에 제 CFA 3년의 생활을 좀 정리하면서 만들어 본 영상인데요. 요거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요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안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 준비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바쁘신 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CFA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게 궁금하시면은 요거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트로덕션의 마지막인데요. 자, 요 표 많이 익숙하시죠? 굉장히 많이 회자된 골든 서클이라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사이먼 시닉이라는 작가가 Start with Why에서 소개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다이어그램이죠. 자, 이걸 보면은 사이먼 시닉이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why, 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우리가 CFA를 보면은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what은 정해져 있죠. what은 당연히 CFA 차터를 따는 거죠. 레벨 1만 따는 거 의미가 없죠. 레벨 2만 따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레벨 3까지 다 따셔야지 비로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성취할 수 있죠. 자, how는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우리가 와우패스에서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조금씩 how에 대해서 알아갈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why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이 CFA는 과목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무리 빨리 따도 3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디터미네이션이 필요한데요.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CFA 차터를 왜 따야 되는지. 사람마다 이유가 분명히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저는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야겠다라는 좀 얄팍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좀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이 CFA를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때 좀 위기를 많이 맞긴 했었는데 근데 이 Y에 대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뭔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따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다행히 CFA 차터를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CFA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자. 자, 학생분들도 있을 거고요. 직장인분들도 있을 건데요. 학생분들은 직장인보다는 비교적 시간이 많죠. 그래서 뭐 조금 쓸데없는 일을 하셔도 CFA를 준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직장인분들은 요거를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술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유튜브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3년 동안 본인이 어떤 확고한 이 디터미네이션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걸 하지 않고 내가 여유 나는 시간에는 무조건 이 CFA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겠다. 이런 좀 확고한 마음가짐을 가지시면은 분명히 초기에 원하는 이 CFA를 잘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이 CFA는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 시험 자체가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꾸준히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고 CFA를 위해서 정진을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소기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이니까 좀 간단하게 끝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챕터 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